반갑습니다. 네. NPL 강의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강의는 한 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NPL, 부실채권 상당히 중요한데, 경매 매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요 NPL 두 개를 딱 엮으면 2025년 그리고 차후에 좋은 어떤 또 투자처로서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NPL이 뭐구나, 부실채권이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뭐 강의 중간에 이것은 뭐 나 말고 모든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질문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만 궁금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질문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도 경매 더하기 NPL 전성시대를 준비하라. 네, 원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중3 때부터 원래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요. 주식 강의를 좀 오래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4, 5년 전에 많이 좋았었다가 2016년도에 이 부실채권을 개인은 못 사게 하는 바람에 이를테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법인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대부가 아닙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뭐 예를 들면 사채업자, 이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법인, 채권관리하고 추심하고 요런 이제 법인만 사게 하는 순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들 또는 일반 법인도 사후정산부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업을 또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워밍업. 2025년도 경매 더하기 NPL 최고의 투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일단 여러분, 경매와 NPL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질 때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서울에 물건상의 하자가 없고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데 혹시 3번 유찰된 물건이 있을까? 그런 물건이 작년 1월 달에 꽤 있었다. 그러면 일반 매매 시장이 최악이다,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최근에 2번 유찰된 아파트가 또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일반 매매 시장은 좋지 않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나중에 2번 유찰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또 3번 유찰된 아파트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부동산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럴 때가 사실은 경매로 낙찰받기 참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시장이 바뀌어서 2번 유찰된 아파트 물건이 없어지고 1번 유찰된 아파트 물건도 거의 없고 신건의 물건만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매매 시장이 엄청 뜨겁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거의 타당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부실채권 투자에서 유망 물건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NPL이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것이거든요. 근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이 근저당권 유망 물건은 NPL 유망 물건은 빌딩, 공장, 토지, 지산, 모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왜 유망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근저당권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낙찰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찰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4,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근저당권을 1순위를 싸게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가령 뭐 강서구 마곡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억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33평형이, 그 다음에 실제 낙찰은 80%, 만약에 8억 원에 된다는 전제 하에서 1순위 근저당권이 뭐 한 10억짜리인데 가령 뭐 이걸 내가 할인해서 8억에 뭐 7억에 사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AMC, 이제 관리한 회사 AMC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무조건 낙찰 통계가 80%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8억 원 이상의 낙찰이 되기 때문에 7억 원에 팔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안 팔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빌딩 지난번에 지금 미아 사거리역에 나와 있는 이를테면 10억짜리 지난번에 2번 유찰돼서 140억. 그러면 야, 140억에 팔아라, 150억에 팔아라, 또는 120억에 팔아라, 이런 것들이 협상될 수 있어요. 걔네들은 손해만 없다면 마찬가지로 공장, 토지, 지산, 모텔, 이런 것들을 사실 낙찰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개별성이 또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요런 물건들을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부실채권 투자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NPL, Non-Performing Loan, 수익이 없는 여신,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부실난 근저당권을 사고 판다. 물론 이 부실채권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담보부 부실채권. 그래서 근저당권을 좀 할인해서 싸게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해 2024년 투자사 은행권 NPL 매입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근데 당분간 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1금융기관, 2금융기관, 뭐 증권사, 뭐 여러 곳에서 부실이 많이 나고 있어서 2022년도 대비 거의 한 3배 증가했는데 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더 급증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감소할 수 있는데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애매하고요. 오히려 지상 또는 뭐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급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NPL에 대한 개념.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가 은행, 여러분들이 차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를 담보로,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럼 이제 원리금을 낼 거잖아요. 원리금 낼 건데 원리금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원래 개인 투자자하고 일반 법인에 대한 요 NPL 매입 규제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 NPL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른다면 구두 상품권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자, 만약에 제가 현대백화점에 가서 50만 원짜리 뭐 텐디 구두를 만약에 사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원래 통상 뭐 백화점 가서 구두 보고 마음에 든다면 그냥 카드 또는 현금 결제, 뭐 상품권 하면 될 텐데 백화점 가기 전에 어떤 구두 상품권에 들렀어요. 근데 이 구두 상품권 판매점에서 50만 원짜리 텐디 구두 상품권을 25만 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전 어차피 이 구두를 살 거니까. 그래서 50만 원짜리를 25만 원 주고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산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백화점에 간 거죠. 그래서 50만 원짜리 구두를 산 거죠. 그리고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는 야 이거 50만 원 주고 샀다. 되게 비싸고 주고 샀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저는 내부적으로 25만 원 주고 산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 50만 원 주고 샀다가 친구가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면은 45만 원에 팔아도 괜찮죠? 친구도 친구 덕에 5만 원 할인해서 샀다. 만약에 제가 45만 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양도세 없이 20만 원을 번 그런 구조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NPL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NPL 처음에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가 한 2010년도쯤에 청담동에 이제 어떤 빌딩이 경매 앤 NPL로 이제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청담동 빌딩 1000억짜리 가령. 근데 요걸 KB가 요 100억짜리 만약에 100억짜리 청담동 빌딩이 있다. 근데 여기 1순위 KB가 근저당권을 90억 설정했다. 근데 차주가 원리금을 연체했다. 근데 안 갚으니까 KB가 요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 경매 신청은 뭐 꼭 이 KB가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KB가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요 근저당권 90억짜리를 할인해서 50억 원에 매입을 했다. 50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경매는 유찰되는 거죠. 자, 100억짜리 한번 유찰돼서 70억, 한번 유찰돼서 49억. 약간 맞질 않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 30%씩 가격이 저감되는 거니까 좀 맞진 않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요 근저당권을 싸게 팔려면 어쨌거나 여러 번 유찰되어야만 싸게 살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한 번 유찰됐다. 그러면 70억. 그럼 웬만하면
AMC는 70억 원 밑에서 팔려고 하지 않죠. 또 여기 한번 또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70억에서 또 유찰돼서 49억이 되다 보니까, 가령 뭐 50억, 55억, 60억 원의 요 근저당권을 할인해서 팔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친구들이 파는 금액은 최소한 이 금액 사온 채권 금액보다는 돈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 손해보고 팔진 않는다. 예, 손해보고 팔진 않는다. 그래서 50억 원에 매입을 했고, 3차 49억 할 때, 실제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인천에.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그 중견기업의 회장이 경기도에 공장 100억짜리를 꼭 낙찰받고 싶다. 그래서 매각길 3일 남겨놓고 저한테 전화가 왔고 꼭 낙찰을 받고 싶다. 이제 3차가 49억이었던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는 도중에 1순위 근저당권이 유동화 되어가지고 요 근저당권을 사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저랑은 이제 한 10여 년 계속 이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는 MP를 모르지만 그냥 설 교수가 하라는 대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이제 요거를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요 90억짜리 야 이번에도 이거 50억에 49억에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49억 유찰되고 다음에 금액이 돼버리면 너희들은 49억 이상에서는 팔기 어려운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실제로는 55억에 샀어요. 실제로는 55억에 샀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법인이 산 거거든요. 예, 주식회사 어쩌고 저쩌고 회사가 산 거니까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법인이 아니라면 론세일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론세일 방식은 뭐냐면 근저당권의 명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 KB, 그 다음에 유동화, 그 다음에 대부법인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계약은 채무인수, 그 다음에 방식은 N 사후정산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이제 낙찰을 거의 90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90억의 낙찰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에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낙찰을 받고 만약에 2등이 55억, 3등이 51억, 4등이 49억.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실제 현장에서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소리가 다 제가 이제 귀가 아주 좋거든요. 예. 근데 거기 있던 분들이 저 사람 경매 강의한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X 됐다고 막 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우리 담당자는 상무랑은 전혀 문제가 없이 정말 나이스하게 낙찰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미친놈이다. 저기 X 됐다. 이런 거죠. 그죠? 사실은 이게 부실 채권이 아니라면 정말 X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1등이 90억, 2등이 55억. 35억 차이가 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전부 다 초보자가 왔구나. 지금 여러분들 딱 얼굴 보면 다 초보자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아이들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55억에 사서 90억에 낙찰을 받았고 우리는 사후정산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다 냈어요. 회사에서 90억 원을 돈을 다 냈어요. 그러면 그 90억 원이 다 누구한테 가냐면 요 근저당권자 사간 정확히 얘기하면 SPC가 소유자예요. 이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라고 껍데기 회사가 사실상 이 근저당권의 소유자고 그 관리를 껍데기 회사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AMC 자산관리회사한테 이것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SPC 통장에 다 꽂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실제로 요 55억 주고 살 때 10% 5억 5천만 원 줬고 90억 갔으니까 95억 5천만 원이 간 거죠. 근데 저한테는 55억에 팔기로 한 거니까 나머지 대충 40억 원을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 이 일반 법인회사에 리턴해줘요. 그리고 뭐 세무적으로는 뭐 차고니 뭐니 이제 이런 방식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가서 확인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이 낙찰을 받았고요.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 90억에 낙찰을 받은 거다. 90억에. 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찰가가 전부 다 오픈되기 때문에 90억에 낙찰을 받은 거다. 근데 이제 요거를 아는 여러분들이 요걸 꼭 사고 싶다 그래요. 사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특별히 너랑은 친하고 내가 급하고 우리 회사가 좀 약간 돈이 없으니 80억에 팔겠다. 80억에.
그러면 실제 낙찰가 90억 원 확인해 주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친하니까 80억에 팔겠다. 그래서 80억에 팔아요, 여러분.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55억에 샀는데 80억에 팔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세가 중요하죠. 양도세. 매도가가 80억, 취득가 90억, 마이너스. 양도 차익이 없죠?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막 울면서, 그죠? 하소연하는 거죠. 손해봤다, 10억. 이거 이런 거 함부로 사면 안 될 텐데. 그러나 저는 내부적으로 약 25억 정도를, 그죠? 수익을 낸 거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단 한 푼도 없다. 이게 바로 NPL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이해할 수 있나요? 오케이.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죠? 관상을 보니까 되게 총명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사실 또 녹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저렴한 멘트는 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NPL로 돈 버는 방법 8단계 가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듣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물건을 검색하는 겁니다. 물건을.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뭐 유암코 또는 뭐 대신 AMC 또는 뭐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 뭐 부동산 태인이나 지지옥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합니다. 물건을 검색하고 괜찮다. 그러면 담당자 AMC의 AM한테 NPL 매입을 타진합니다. 타진하는 방법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타진했더니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러면 먼저 전화 끊고 현장 분석하고 이제 지역 분석하고 물건 분석해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 할 거잖아요. 하고 괜찮아. 그래서 권리 분석했더니 문제 없어. 배당 분석했더니 아까 우리가 90억짜리 50억에 사면 90억까지 1순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NPL을 갖다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매입한 다음에 낙찰을 받거나 방어 입찰을 하거나 원칙으로 이제 이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채권을 풀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론셀로 사든 채무인수로 사든 사후정산부 계약 방식으로 사든 일단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낙찰입니다. 낙찰. 반면에 이제 론셀로 샀을 때는 낙찰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방어 입찰. 그냥 싸게 만약에 아까 그 90억짜리 내가 55억에 샀는데 그냥 60억에 입찰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80억에 입찰을 해버렸다. 그럼 제가 다 1순위로 배당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 입찰하고 그냥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낙찰을 받았다면 명도를 방어 입찰에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았다면 나는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 다만 이제 대부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PL 투자자. 자, 일단 우리가 경매와 NPL인데 왜 NPL을 강의하면서 굳이 또 경매를 넣냐 이럴 수 있는데 이 부실채권의 최종 정리 시장이 경매다 보니까 경매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매를 모른다면은 요거는 상당히 애매하다. 요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물론 요거를 몰라도 이제 요거는 뭐 이를테면 뭐 회계법인이나 또는 NPL 도매상들이 있어요. 뭐 유암코, 뭐 대신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이걸 몰라도 되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게 최종 정리 시장이 경매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절차, 권리 분석, 배당 분석 이런 것들을 절대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경매는 뭐 개인이 받아도 되고 법인 누구나가 입찰이 가능하다. 다만 NPL은 론세일 방식, 채권자 변경, 등기부의 근저당권자가 바뀌는 론세일 방식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 법인만 매수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개인하고 일반 법인은 못 사는 거 아니냐? 못 사는데 채무인수 또는 사후정산부 방식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NPL 사례. 자,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NPL 입문했던 사례인데요. 이게 강남구 청담동의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여기 보시면은 지하 4층, 지상 17층짜리 청담 그 프리미어 호텔 맞은편, 맞은편. 영동대교 넘어오자마자 여기가 영동대교에서 넘어오자마자 요 건물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아마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의 한성 건물일 겁니다. 그죠? 현대백화점 한성 건물인 거고, 요거 이제 우리가 지금 건설회사가 대충 한 270억 원. 이게 약간 뭐 녹화가 되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이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가공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누군가 뭐 저한테 와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액은 대충 300억 원을 건설회사가 못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저랑 어떤 사람 한 20명이서 6개월 동안
이제 유치권을 주장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죠? 약간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무서운 사람들, 예. 뭐 배추도 있고 뭐 무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녹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네, 그죠? 예, 녹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데, 자 어쨌거나 이게 유치권을 저희가 이제 주장했었고, 이게 이제 930억짜리예요. 근데 실제 이거를 일반 매매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한 40개 팀이 왔어요. 40개 팀. 예. 장고 증명. 야, 우리 1,000억 있으니까 팔아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 매매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냐?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이 1,600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회사가 만약에 유치권, 공사대금이 300억이에요. 그러면 1,900억이에요. 1,900억짜리를 1,000억에 못 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왜냐하면 이제 후순위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내가 뒤에 받을 게 뭐 한 300억 있는데 저 사람이 그냥 1,000억에 사가면 뒤에 900억 가진 채권자들은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매매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매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요거를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KDB,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대출을 해줬고, 이제 원리금 연체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매 신청했고, 요 한국산업은행이 이제 부실한 채권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빌딩 있고 뭐 공장 있고 해가지고 뭐 한 50개 채권 묶어서 가령 뭐 한 4천억짜리 이런 것들을 이제 풀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풀로 매각을 했는데, 당시 요거는 채권자 이름이 이게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이름인데 앞자리가 U자예요. 앞자리가 U자면 이거는 유암코가 떠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자리 이게 유일하게 U자가 있으면 유암코가 떠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개인정보 등등해서 이렇게 채권자 소유자가 너무 땡땡땡이 많은 것은 너무 아쉽다. 좀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좀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토지 면적이 400평, 건물의 연면적이 5,000평.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죠. 아무튼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지금 이제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한섬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죠? 한섬이라고 쓰여져 있었고, 또 이제 이런 건물들은 이게 뭐 경매로 취득했다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어쨌거나 또 팩트는 또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영동대교 넘어와서 이렇게 여기 이제 있는 그런 건물이다. 이게 사실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일본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커멘트하기에는 상당히 좀 적절하진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유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제3자가 낙찰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3자가 낙찰받기는 어렵고, 다만 이거 유암코가 낙찰받았어요. 유암코가 낙찰받았고, 우리의 근저당권 300억 중에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제3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거의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치권이 되냐? 자, 생각해보면 지금 강의장이 있잖아요. 이 강의장. 근데 여러분 이 강의장이 만약에 지어진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만약에. 근데 제가 지었어요. 제가 시공사예요. 근데 제가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300억 못 받았대. 실제로 300억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0% 유치권이 있는 거잖아요. 제3자가 보면 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결련성이 있고, 내가 바닥공사, 벽공사 내가 다 한 거다 맞고, 두 번째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치권. 나 300억 줄 때까지 나는 못 나간다. 무조건 줘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계약이 있어요. 어떤 계약이 있고 어떤 각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냥 대충 얘기하면 뭐 300억 중에 뭐 조금은 되고 또 조금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아이가 유암코예요. 왜냐하면 한국산업은행이 이걸 알고 있는 건데 그 채권을 모두 유암코한테 넘겨가지고, 유암코는 이 서류를 보면 이 건설회사가 유치권이 아주 조금 있고 대부분 없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제3자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전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번 유찰되고 나서 유암코가 830억 원의 낙찰을 받고, 낙찰받고 나서 채권 상계를 한 거죠. 채권 상계. 가령 뭐 쉽게 얘기하면 이 그 KDB의 근저당권이 그냥 한 850억이라 치고, 채권이 실채권액이 850억 원이라 치고 830억 원의 낙찰을 받고 1순위가 KDB 거인 것이니까 법원에다가 채권 상계. 채권 상계는 뭐냐면 법원한테 내가 830억 원의 낙찰을 받아서 어차피 돈을 830억 원 돈을 내면 어차피 그걸 내가 다 배당을 받으니까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돈 냈다고 퉁쳐달라. 이것을 우리가 채권 상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채권 상계로 끝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채권 상계로 끝난 사건. 그리고 유암코가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고, 실제 뭐 그냥
그냥 장난삼아 우스갯소리 얘기하면 아마 실제 채권은 뭐 한 550억 정도에 사지 않았을까. 860억짜리. 저는 이제 알지 못하게 소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0억 정도의 이 채권을 사서 830억 원에 풀로 행사하고 퉁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아마 뭐 제 느낌상으로 한 1000억 정도에 팔지 않았을까 이상에 팔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56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뭐 가령 한 6개월, 1년 만에 거의 뭐 더블을 버는 그런 수익이 좋았던 그런 투자가 그냥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 여러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공장 같은 경우가 채무인수엔 사후정산부, 아까 1순위 근저당권 IBK에 84억, 감정가 100억, 70억, 49억 유찰되고, 뭐 가령 요 84억을 60억 원에 매입해서 실제 80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 뭐 이런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NPL의 발생과 처리. 자, 여러분 우리가 이 NPL이 어떻게 발생하고 정리가 될 거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아파트를 산다, 뭐 빌딩을 산다, 토지를 산다, 그러면 부동산 매입하기 전에 대출 문의하겠죠? 그리고 대출 심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자, 대출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매입하고 대출금 집행하고 1순위 통상 담보권 설정하고 1순위 담보권 설정하고, 근데 원리금을 연체하고, 사실 뭐 원리금을 연체하는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겠죠, 여러분. 대부분 다 납부를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원리금을 연체한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리금 납부를 독촉한다. 근데 연체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된다. 이걸 통상 우리가 이제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그냥 부실채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을 매각하는 건데, 매각은 이때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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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팔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것은 이제 은행의 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돈을 안 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 경매를 신청한다.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매 절차를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실채권을 살 때 그래도 최소한 이 기일은 지나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날짜가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여러분. 배당요구 종기일. 근저당권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사야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사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여러분 우리가 90억짜리를 55억에 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90억을 1순위로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샀는데, 막상 배당요구 종기일에 샀어요.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근데 배당요구 종기일에 뭐 이를테면 설춘한 후에 120명이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을 못 받았다고 만약에 임금채권, 배당 요구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3년치 퇴직금하고 3개월치 임금은 아까 1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극단적으로 한 50억이다. 그러면은 이 90억짜리를 50억 산 것은 굉장히 큰 실패 사례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배당 요구 종기일은 지나야 내가 살려고 했던 1순위 근저당권 90억짜리보다 우선 채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PL을 싸게 사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어쨌거나 유찰되어야만 싸게 팔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는 가운데 뭐 낙찰, 그다음에 이제 배당기일, 경매와 NPL의 불가분성, NPL의 최종 정리 시장이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라고 하는 점까지 간단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PL의 발생 간단하게. 자, 어떤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물론 여러분 2순위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설정한다. 근데 원리금 연체한다. 납부 독촉한다. 돈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매 신청한다. 그리고 이제 NPL을 매각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이제 NPL을 매각하는 것은 통상 이걸 누구한테 많이 맡기냐면 회계법인한테 많이 맡기죠. 은행이 직접 매각하지 않고 회계법인이 많이 매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회계법인들이 실제로 3일, 안진, 삼정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채권 실사, 가치 평가, 론 파일 작성하면서 이런 이제 회계법인들이 아까 한국산업은행 거 4천억짜리 부실난 것들을 매각을 하는 건데, 그 매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이런 걸 사줄 수 있는 도매상들이 있어요. 뭐 유암코, 뭐 키움 FNI, 하나 FNI 이런 애들한테 안내장을 발송하죠. 야, 이번에 우리은행 거 또는 신한은행 거 이번에 한 4천억짜리 좋은 거 파니까 안내장 발송해서 혹시 좀 괜찮다고 생각되면 와서 좀 일반 입찰해서 낙찰을 좀 받아가라, 떠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 다음에 이제 NPL의 여러분 유통. 그래서 아까 은행이
부실이 났으니까 회계법인한테 맡기고 회계법인이 매각을 대행하다가 IB, 도매상들이 이걸 떠간다. 도매상 떠가는데 도매상이 이걸 떠가서 은행하고 IB가 계약을 해버리면 이 IB는 여러 건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가 좀 복잡하게 엮일 수 있기 때문에 IB가 뭘 만드냐면 껍데기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은행과 껍데기 회사가 자산 양도 등록 계약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돼요. 예. 근데 껍데기 회사에는 통상 대표이사가 있고 직원이 없어요.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껍데기 회사가 누구한테 일을 맡기냐면 자산관리회사한테 일을 맡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IB가 가령 유암코 있습니다. 그래서 유암코는 IB도 하지만 AMC도 합니다, 여러분. 예, AMC도 하고요. 반면에 만약에 뭐 J1이나 MD 신용정보 이런 데는 IB를 하지 않고 AMC만 하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요것만 하는 회사가 있고 요것만 하는 회사가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부분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죠? 어렵나요? 예,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대구로 돌아가도 되는데 그런 멘트도 함부로 하기 또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또 나중에 또 뭔가 왜냐면 이게 여러분 또 졸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조기 퇴근해도 좋은데 어쨌거나 오늘 한 50분 동안 최선을 여러분 강의를 좀 재밌게 하려고 입으로 막 던지는 거니까 오해가 없도록 아시겠죠? 재밌습니까? 네. 자,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NPL의 매각 절차입니다. 자, 어쨌거나 아까 그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이제 금융기관이 있어요. 자산 보유자 부실이 났더니 요거를 이제 IB한테 파는데 IB가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하고 껍데기 회사가 계약을 하고 돈 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껍데기 회사는 직원이 없으니까 요걸 이제 AMC한테 맡긴다. 그래서 AMC한테 맡겨서 중간에 이제 AMC 하나 있다고 치면 되고 요 AMC가 팔지 않고 그냥 법원 경매 절차에서 가서 낙찰이 돼서 누군가 낙찰을 받고 배당을 받고 배당금을 그냥 취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AMC가 이런 대부법인 또는 뭐 개인 투자자 일반 법인한테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도매상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아까 금융기관에 이걸 떠가는 도매상들이에요. IB들, 유암코, 대신, 파인트리, 하나, FNI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낙찰 받아온 NPL을 AMC,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AMC예요. 대표적인 AMC. 그래서 아까 IB로부터 받은 NPL을 관리하거나 추심하거나 그래서 유암코, 대신 AMC, J1, 뭐 코레이트 자산운용, MG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 자, NPL 관련된 이제 주요 용어 종류 중에 그냥 간단히 꼭 알았으면 하는 용어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AM 있어요. AM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뭐 근저당권을 사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AMC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AMC에 AM이 있어요. 그러면 유암코에 설춘한 과장, J1에 설춘한 차장, 담당자를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상 우리가 SM 매니저, AM이라고 한다. 직원,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NPL을 살 때 AM을 찾아가야 되고요. AM한테 아까 그 90억짜리 얼마에 팔 거냐, 그걸 조금 이제 수준 있게 물어보는 게 TP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타겟 프라이스. 근데 걔네들이 언급하는 TP는 통상 TP1, TP2, TP3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70억에 팔겠다. 그게 안 팔리면 60억에 팔겠다. 안 팔리면 50억에 팔겠다. 그 밑으로는 안 팔겠다. 뭐 이런 금액을 정해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P. 그러면 통상 처음 가서 언급하는 TP는 TP1. 그 금액은 언제나 통상 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금액을 풀로 좀 올려놓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OPB. OPB는 뭐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는 없는데 아까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그 근저당권 아까 50개 묶어서 이제 팔 건데 그때 이제 미상환된 원금 잔액을 표시를 이거 4천억짜리 채권 최고에 빼고 원금만 미상환된 원금만 4천억짜리 또는 5천억짜리 그걸 뭐 우리가 OPB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C는 아까 얘기한 껍데기 회사 어쩌고 저쩌고 유동화 전문유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SPC라고 하는 것이고 이 SPC는 특수 목적 회사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보면 어쨌거나 앞자리가 U
그러면 유암코가 떠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U를 뺀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U, W, 제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그러면 유암코가 W, 우리은행의 부실난 근저당권을 떠와서 만든 회사. 아시겠죠? 예. 뭐 여러분 신한은행. 그럼 뭐예요? 유암코가 신한은행 걸 떠왔다. 그럼 뭐라고 부르죠? 유신한. 유신한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영어인데 갑자기 한자 한번 저기 뒤에 두 분 수업 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경 쓴 여자분하고 옆에 아까 하품하신 분. 네, 지금 빵 터지신 여자분. 신한은행 뭐죠? 지금 뒤로 쳐다보신 분. 성함이? 서미애 씨. 수업 태도 아주 좋았어요. 자, 신한은행 거 떠오른 거 뭐라고 하죠? U. 서미애 씨? 그래요. 몇 학번이죠? 네, 21학번 여러분 서미애 씨를 뭐 하시고 신한은행이니까 S잖아요. 그래서 US. 그다음에 뭐 농협이다. UN. 근데 문제는 뭐냐면 KB 국민은행 그럼 뭐예요, 여러분? UK죠? 그러면 그 옆에 계신 분, 서미애 씨 옆에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성신? 김경진 씨. 관상은 총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한국산업은행 KDB 거를 유암코가 떠오면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한번 잠 깨라고 여러분. 김경진 씨? 이거 맞추면 뭐 장학금 혜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추면 조승 교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장학금 혜택. 그다음에 원우회장 시켜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동문회장 이런 것들이 있고. 뭐죠? U? H는 왜 나온 거죠? 한국방송공사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 원래는 UK를 써야 되는데 KB가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UD, KDB에 D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다.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될 거고 뭐 그걸 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닌 거니까. 자, 다음은 NPL의 강점. 네. 강의가 거의 끝나야 될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갑니다, 여러분. 자, 경매와 다른 NPL만의 강점.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NPL은 근저당권을 싸게 사서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만약에 뭐 90억짜리를 55억에 사서 90억에 낙찰을 받고 80억에 팔았다. 만약에 채무 인수 방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양도세가 없는 거잖아요. 차익이 없는 거니까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론세로 사온다면 아까 그 근저당권을 90억짜리를 55억에 사왔고 제3자가 80억에 낙찰을 받으면 내가 80억까지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1순위 90억까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25억, 25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만 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NPL 매입과 매입자. 자, 여러분 NPL의 매입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론세일, 채무인수, 사후정산부. 그런데 우리가 법률상 대부법인에서는 론세일 방식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걸 살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법인이어야 한다. 여러분 대부분 없을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NPL을 못 사는구나. 아니다.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사후정산부는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 90억짜리를 내가 50억에 샀어요. 그리고 90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리고 돈을 SPC가 돈을 다 받아. 그리고 정산해. 50억에 팔기로 했으니까 40억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후정산부. 가장 간단한 방식, 그죠? 가장 간단한 방식이면서 AMC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 자, 어쨌거나 론세일로 살려면 이 세 가지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대부법인 등록 법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PL 물건 찾는 사이트. 자, NPL 물건을 찾는 사이트는 이런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암코 대신 AMC 농협자산관리. IB이면서 AMC 통상. 그런 가운데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테인, 굿, GG 옥션, 스피드 옥션, 뭐 이게 이름이 바뀌었겠죠?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식은 유암코 등에서 물건을 찾고 테인 같은 경매 유료 정보 사이트에서 크로스로 체크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암코에서 이제 물건을 검색하면 여기 보시면 보유 자산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담보 물건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그래서 검색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기 연합자산관리, 유암코의 다른 이름이 연합자산관리회사예요. 은행 6개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여기 보면 조 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담당 AM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 사고 싶어. 그럼 누구랑 협상해야 되냐? 이 조 땡땡 전화해서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로 보는 절차. 자, 간단하게 여러분. 자, 만약에 내가 의정부에 지금 현재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에 공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공장이 감정평가 금액이 38억이에요. 근데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9억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의 실채권액이 경매 신청할 당시 2022년도 7월 8일 현재 28억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거의 한 30억이 넘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억. 그러면 이번에 나랑 AMC, AM이랑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야 이거 20억에 팔아라. AMC, AM은 무슨 말이냐? 25억에 팔겠다. 서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협상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요 근저당권 1순위가 있는데 요걸 사고 싶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건 뭐냐면 만약에 청구 금액이 만약에 10억 원이에요, 1순위가. 그럼 의미가 없는 NPL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1순위가 이게 10억짜리야. 그럼 안 팔아요, 여러분. 팔 이유가 없죠? 어차피 10억은 그냥 나중에 낙찰되면 100%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판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최저가 대비 청구 금액이 듬뿍 있어야 이런 것들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대충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오는 거니까 요번에 아마 협상을 한다면 요 19억하고 27억 사이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겠다. 협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 낙찰가 맞추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우리은행의 1, 2, 3, 4 해서 지금 요게 실채권액이 아까 28억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면 아마 30억 원이 넘어갔을 것 같고 그걸 이제 할인해서 나는 20억, 21억, 22억 얼마에 살 거냐 또 얼마에 팔 거냐 협상이 되면 팔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물건들이 이제 여러분, 이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문건 송달래요. 그래서, 보니까 채권자 캐 땡땡 이러면, 이거 누가 샀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캐 땡땡이니까. 차라리 유 땡땡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캐 땡땡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원래 이게 그냥 채권자 이름이 정확히 풀네임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금감원의 전자공 시스템 가서 이걸 누가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요 캐 땡땡이니까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은행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찾으러 가야 되냐면 금감원의 전자공 시스템 그냥 간단하게 자산 양도 등록의 신청서 아까 그 날짜 한 달 전쯤을 추적해 보면 우리은행 한 달 전쯤 KFW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게 금감원의 전자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산 양도 등록 클릭하면 7번째에 보니까 자산 관리자가 2개 있어요. 키움 FNI 고려시형 정보. 아까 그래서 그거 사고 싶다. 그럼 전화해. 여기 키움 FNI 785-27 뭐 어쩌고저쩌고 전화해서 그 양주에 사건 번호 공장 근저당권 사고 싶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것은 담당자가 뭐 이를테면 서미애입니다. 서미애 과장. 그래서 서미애 과장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키움 FNI에 이거는 우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고려시험정보에 전화하세요. 그 담당자죠. 담당자 김경진. 전화했더니 판다 안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서미애 씨, 김경진 씨 알 수 있나요? 제가 본 가장 엘리트 두 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의 오금동의 아파트형 공장. 다른 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지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최근에 지산이 분양가가 워낙 높았었고 공급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산을 분양받은 친구들이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4억 9,300인데 2억 4,100이야 최저가가. 그런데 청구금액이 1순위가 4억 4,600이에요. 가장 좋은 물건이죠. 가장 좋은 물건 4억 4,600. 자, 그래서 지난번 3억 4,500에서 2억 4,100 사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 한 3억 천에 하자고 하니까 그래 뭐 나도 3억 천이면 뭐 보증금 월세에서 임대 수익률 6%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3억 천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까 1순위 4억 4천까지 풀로 행사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도 관심 있지만
제가 그걸 사버리면 제가 뭐 거의 낙찰받겠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번에 입찰한다면 2억 4,100에서 3, 4, 5 중간에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거의 뭐 4, 4, 6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우월적으로 낙찰받고 퉁 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고 송달내역에 승계인 더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아까 그 금융기관 금감원에서 찾아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M 컨택 간단하게. 자, 만약에 여러분 저 그 공장 근저당권을 사고 싶어요. 근데 담당자가 김경진 씨래요. 그래서 김경진 씨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설춘환인데 아까 그 양주 그 공장 근저당권 사고 싶다. 혹시 팔렸나요? 팔렸대.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팔렸다는 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 팔렸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또 물어봅니다. 혹시 그거를 팔 마음이 있나요? 우린 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못 사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팔 마음이 있대. 그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부법인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론세일로만 파나요? 론세일로만 판대요. 그럼 저는 못 사는 거죠. 그럼 끝. 근데 우리 론세일 말고 채무인수 사후정산부도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에 살 거냐가 중요한데 전화로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전화 끊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공장을 내가 31억 정도만 사더라도 나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중에 보니까 뭐 호재도 있고 뭐 삼성이 들어오고 뭐 현대도 들어오고 뭐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대충 금액 정해서 김경진 씨 통화해서 만나요. 그래서 김경진 씨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와라. 그러면 2시에 제가 고려시원 정보 가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만났을 때부터 싸게 살라고 그냥 가자마자 그 물건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뭐 너무 나빠요. 이런 거는 여러분 안 좋아요. 그죠?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김경진 씨도 되게 총명해 보이는데 물건도 되게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이런 점이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는 이를테면 뭐 21억에 사고 싶다. 그럼 이제 김경진 씨가 이제 협상하겠죠? 협상할 수 있는데 김경진 씨가 저랑 이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뭐 27억, 나는 21억. 협상이 잘 안 돼서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혹시 뭐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했더니 뭐 22학번에서 제가 조덕근 교수님하고 아주 친한데 좀 싸게 달라 그랬더니 바로 21억에 계약.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하는 거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잘 안 되죠, 여러분. 지금 27억하고 21억은 거의 매매되기 어렵다.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하나 사러 갔는데 매도가는 8억, 나는 6억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2억 차이가 나죠? 그럼 여러분 계약이 안 되죠. 뭐 나는 6억에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6억 5천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서로 나는 한 2천, 3천 해서 6억 2천에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서로 낙찰가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어쨌거나 협상이 됐어요. 협상이 우리 김경진 AM이랑 저랑 협상이 돼서 21억. 그 다음에 채무인수엔 사후정산부 협상이 되면 우리 김경진 씨가 저한테 메일이나 팩스로 매입 의향서를 보내줘요. 이제 이미 협상이 됐기 때문에 내용으로 쭉 보내줍니다.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언제 계약을 하자. 그래서 현장 가서 계약을 하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계약금을 줄 수 있고 잔금을 줄 수 있는데 이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SPC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야 돼요. AMC 통장 안 되고 AM의 통장 안 되고 그죠? 아까 뭐 KW 제1차 유동화 전문위원회에서 통장이 있어요. 반드시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이게 매수 의향서의 양식입니다. 핵심은 얼마에 사겠다, 무슨 방식으로 사겠다, 어떤 내용으로 사겠다. 간단하게. 자, 현장 정보 가치 평가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체크리스트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해서 이 공장 내가 31억 정도에 사면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46억짜리 31억에 사고 나는 풀로 채권을 행사해서 44억에 낙찰받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자, NPL 매입 시 체크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하죠. 권리 분석. 근데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NPL을 매수할 때 권리 분석상에 문제가 있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배당 분석도 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가장 주관적이고 중요하죠. 주관적이고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21억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은 무슨 소리냐? 이건 31억이 넘어가는데 서로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버슈팅 할 필요는 없다. 적당하게 사면 사는 것이고 못 사면 못 사는 것이고. 근데 어쨌거나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AM이 계속 저한테 매물에 대한 리스트를 줘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서지혜 씨나 김기현 씨처럼 계속 질문만 하고 사진 않아요. 예, 그럼 블랙리스트. 예, 차단당해요. 실제로 차단당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로서도 귀찮죠. 제가 만약에 AM인데 계속 물어보기만 해. 그러면 차단.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뭐 마지못해 못 사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뭐 바카스라도 사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자, 어쨌거나 권리 분석, 매각 물건 명세서 거의 문제가 없고요. 자, 권리 분석의 자료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뭐 경매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권리 분석은 뭐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만 보면 뭐 딱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물건의 쓰임새 그런 것들은 뭐 토지용 계획 확인서 뭐 등등의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MPL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이 중요합니다, 그죠? 배당을 알아야 내가 이걸 얼마에 살 거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만 풀면 아까 자, 이 문제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 보세요, 여러분. 자, 등기부에 1월 1일자 가압류 2억, 2월 1일자 근저당권 2억, 3월 1일자 가압류 2억, 4월 1일자 근저당권 2억이 있다. 근데 난 요걸 사고 싶어요. 요걸 사고 싶은데 요 2억짜리를 1억에 판대. 그러면 사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나는 이거를 아까 이 사람은 2억짜리를 1억에 판다는데 이 사람은 2억짜리를 한 7천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사도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이제 배당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저기 강명희 씨 배당 간단히 해보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을. 얼마 4억일 때. 예.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답만 하시면 돼요. 답만. 네, 배당 박사니까. 그렇게 그 강의는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뭐 박철호 교수님, 박정철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좀 배우신 것 같은데. 네, 제대로. 자, 우리 장인희 씨 배당 역시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답은 1억, 2억, 5천, 5천이거든요. 근데 이게 2억짜리인데 2억 받는 거니까 1억 할인해서 1억. 좋은 거죠? 근데 이거 2억짜리를 아까 7천만 원 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당을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알아야 살 수 있고 못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NPL의 매입 시기는 최소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 하나가 머릿속으로 배당 요구 종기일. 또 하나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계약금, 잔금은 어디다가 입금한다? SPC 통장에 꽂는다. 가장 중요합니다. 론세일 방식. 그냥 간단하게. 자, 론세일 계약 및 절차예요. 자, 아까 만약에 공장이 있다.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AMC하고 쭉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21억에 사기로 했다. 그래서 론세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21억에 사기로 하면 통상 계약금 10% 입금합니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 입금하고 통상 일주일 있다가 또는 한 달 있다가 나머지 돈 다 입금하고 근저당권 이전하고 뭐 채권 양도 통지하고 혹시 뭐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질권 대출하고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등기부 첨부해서 법원에다가 이거 채권자가 옛날에 KB 그리고 채권자가 아까 유암코 뭐 어쩌고 했다가 이번에 주 대부법인 뭐 설춘환 캠퍼스 이렇게 해서 변경 신고서를 하는 것이고 낙찰을 받는다면 상계 신청 누군가가 더 높게 낙찰되면은 나는 배당 소득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요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요 근저당권을 살 때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요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질권 대출. 그래서 이 질권 대출은 통상 나의 신용도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차주의 신용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질권 대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저당권이 얼마만큼 안정적이냐, 배당을 많이 받을 거냐 이것이 핵심이다. 그렇게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론세일 계약 완료 후에 매수자, 대부법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난 낙찰 받아야지. 아니야, 나는 배당을 받을 거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뒤에서 언급하는 채무인수와 사후정산부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낙찰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근저당권자가 됐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론세일처럼 근저당권자가 KB에서 유암코에서
설춘한 대부법인 이게 되니까 배당 받는 거예요. 그러나 채무인수하고 사후정산부는 등기부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부적으로만 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된다. 낙찰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계약은 통상 무효가 된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정규 강의 시간에서 수업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낙찰 받고 이제 퉁치는 거예요. 채권 상계 신청 그런 개념. 다음은 채무인수 간단하게.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왔는데 요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아까 1순위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돈 내면 경매는 소멸주의에 의해서 모두 소멸합니다. 근데 요 채무인수를 아까 그 우리은행 근저당권을 내가 사오면 내가 낙찰을 받고 돈 낸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 그대로 유지하고 등기부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걸 담보로 내가 그걸 있는 전제로 내가 채무를 떠안는 전제로 돈을 낸 것과 똑같이 해달라. 그게 이제 채무인수 방식이에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은 건데 어쨌거나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채무인수 계약을 해도 항상 입금은 SPC 계좌. 그래서 계약금을 송금하면 이런 걸 받고 낙찰을 받는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이제 끝났네요. 한 5만 더 하면 되겠죠? 5만. 5만. 그러면 5만. 제가 원래 수업은 정말 한 5분 일찍 끝나는 스타일인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니까 수업을 막 끝내기가 쉽진 않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여기 채무인수 계약하고 돈 내고 이런 걸 받아서 낙찰을 받고 법원에 채무인수 신고 및 허가 신청 이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뭐 한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 꼭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이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정산부, 채무인수 사후정산부. 어쨌거나 그 AMC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후정산부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알아서 돈 다 내고 나중에 SPC가 돈 다 받고 정산해서 나머지 리턴해주는 그런 방식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NPL을 매입했는지 제3자가 인지할 수 있을까? 자, 론세일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부를 이제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야 되는데 등기부를 떼보면 채권자가 바뀌었네. 주 대부업인 설춘한 캠퍼스. 그래서 요거 이제 팔렸구나. 그러면 이번에 높게 낙찰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뭐 배당소득 올리겠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면 전혀 알 수 없어요. 요거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계약의 당사자만 알 수 있어요. AMC, AM하고 저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원래 AMC, AM하고 저만 알 수 있는데 제가 낙찰을 받고 만약에 채무인수 신고를 하면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법원에 채무인수 저 사람이 이걸 채무인수 방식으로 이미 사갔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높게 낙찰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차액 보전이 있어요, 여러분. 차액 보전, 완전 차액 보전, 조건부 차액 보전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론세일 방식으로 사올 때는 차액 보전이 없습니다. 사후정산부나 채무인수 방식으로 살 때만 차액 보전이 있어요. 이 차액 보전 왜 하냐? 여러분 제가 아까 그 30억짜리 나는 21억에 살려고 그래. 근데 아까 그 김경진 AM은 27억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경진 씨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25억. 제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22억. 3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김경진 씨도 뭐 이번 가격이 어떻게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조덕훈 교수님 진짜 후배인데 나한테 팔아달라. 그래서 조덕훈 교수님이 이제 압력을 가했어요. 야 경진아 웬만하면 걔한테 팔아라.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상 재밌게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김경진 씨가 근데 어쨌거나 내가 보기에는 25억에 팔릴 것 같은 낙찰이 될 것 같은데 네가 20억에 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22억에 계약은 하지만 만약에 2등이 네가 22억에 사서 만약에 나는 이 차를 30억에 할 건데 혹시 2등이 너보다 높은 금액이 들어온다면 네가 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들어온다면 그 차액은 네가 좀 보존해 줬으면 좋겠어 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요거를 아까 22억인데 20억에 샀고 30억에 입찰 했잖아요. 30억에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장희미 씨가 25억에 들어왔어요. 2등이 25억에 뭐 더 쉽게 하면 29억에 들어왔어. 극단적으로 29억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조건부 없이 그냥 전액 차액 보전 조항만 있었다. 그러면 저는 우리 20억에 사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2등이 29억이죠. 그럼 제가 7억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억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계약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그 김경진 씨께서 저한테 그러면 조건부를 차익보전 하자고 하는데 그럼 제가 조건부 하시죠, 조건부. 조건부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22억에 사되 내가 그냥 이 캡을 한 1억 5천까지만 하겠다. 1억 5천. 그러니까 맥스 1억 5천을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25억은 별로 비전이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캡을 1억 5천 씌웠는데 우리 아까 서미애 씨가 입찰을 23억 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1억 원만 더 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20억에 샀으니까 1억 원만 더 주면 되는 거고 혹시 우리 강명희 씨가 24억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원래 2억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캡을 씌웠으니까 1억 5천만 원만 더 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차익보전. 그래서 차익보전 조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론세에는 차익보전이 없어요. 근데 채무인수나 사후정산부는 차익보전 조항을 넣는다. 왜? 저 김경진 씨가 자기의 어떤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AM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혹시 NPL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NPL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아까 얘기한 인천의 공장, 경기도의 공장을 제가 이제 가령 뭐 84억짜리를 뭐 55억에 살려고 했는데 매각일이 내일 모레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럼 제가 월요일 날 갈 거잖아요. 지금 주말 쉬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김경진 씨하고 얘기가 됐는데 23억 정도면 계약을 할 수 있다. 만약에 23억에 계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김경진 씨한테 부탁해서 제가 꼭 살 거니까 매각기일을 연기해달라. 화요일 날 매각기일을 연기해달라. 그러면 이제 저분이 저랑 대충 어떤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딱 해서 대충 뭐 가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실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리고 김경진 씨가 법원에다가 채권자가 매각기일 연기하면 그냥 100% 되는 거니까 그죠? 100% 연기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실제 이렇게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법원은 매각기일 연기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냐면 어떤 담당자는 1매각기일 그러니까 다음 매각기일 만약에 이제 오늘이 매각기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매각기일은 통상 35일 있다가 매각기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기해주는 담당자가 있고 어떤 담당자는 2매각기일 그래서 70일을 연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70일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담당자한테 한 1매각기일만 연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낼 때 그렇게 해준다면 다음 매각기일은 35일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갑자기 70일 있다 나오면 좀 나도 급한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대충 그런 문제. 예.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나요, 여러분? 뭐 강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질문은 있을 수 없다. 네. 네. 매입 의향서를 보내죠. 매입 의향서를 먼저. 네, 매입 의향서 협상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보내주죠. 메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정해야 그 회사에 정해야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하다. 또 있나요? 네. 네, 네. 근데 그 SPC가 처음에 롬셀로 가져왔을 때 네. 가져온 금액이 있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TP 3개 중에 네. 그거를 롬셀로 가져온 가격보다 더 낮게 그렇진 않죠. 네, 최소한 손해는 없어요. 네. 절대 네, 없습니다. 방어 입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경매 사건에서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낙찰을 받는 금액이 있는데 돈을 안 낼 때가 있어요. 그게 통상 방어 입찰 금액이에요. 거의 그 금액 어바웃에서 사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유동화에서는 절대 그 자기가 가져온 금액 밑으로는 팔진 않아요. 팔진 않고 낙찰을 받죠, 차라리. 원칙적으로 팔진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에 사온 금액이 없어요, 여러분. 풀로 사오기 때문에. 그죠? 이게 하나, 아까 얼마, 아까 90억짜리 얼마, 이게 아니고 다 토탈 떠서 얼마인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는 한 95%, 뭐 90%에 떠오고 토지하고 빌딩은 60%에 떠오고 합쳐보니까 75%에 떠온 거예요. 그 75%를 모든 물건에 정확히 대입하는 것은 맞진 않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다. 개별성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더 이상 질문 그만하시고.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NPL 주식채권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